그리고 이번 이제 오늘 9월 오늘이 9월 수업 마무리죠.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3개월 과정 다시 시작할 때 이번에는 조금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실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3개월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거의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문제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돌아보자. 그래서 심화학습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선생님이 이번 10월부터는 이 이론은 한 번 들으면 돼요. 한번 듣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거를 문제풀이반 1월부터 시작할 때 그때 하면은 늦어. 그래서 미리 좀 해보자는 의미로 이번 10월부터 3개월은 문제 위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와야 돼. 풀어가지고 와야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줬을 때 또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복습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이론이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심화된 문제, 특히 1월부터 시작하는 문제풀이반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밖에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한 6년치, 5년치 기출문제들은 심히 11월쯤 해가지고 특강으로 별도로 빼서 그거는 한번 또 다루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최대한 국어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자고. 알겠어요? 뭐 겨우 7, 80 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00점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어는 100점이 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라는 것만 하세요. 별도로 더 넓히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 실력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585쪽 그 두 번째 또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엔 질문이 진술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애매한 이유는 질문 자체가 지금 애매하거든. 그러면 먼저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을 살피면서 이게 진술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나머지와 다른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기역에서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는 누가 해가 진다고 지적이는 거야? 까마귀가. 그러면 까마귀가 해가 진다고 지적인다. 그냥 새가 지적인다 하면 이건 평범한 진술이지만 해가 진다고 재촉하는 의미로 지적인다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여 본 거죠. 그러므로 기억은 감정이입의 표현이야. 그리고 새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즉 의인법이 쓰였고 그래서 감정이입의 표현이고 의인법을 쓴 거야. 나에서 짐을 메어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시름 없이 내리는 비 내일도 내리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시오라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 없이 내리는 비 저욱이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이때 님이 떠나기를 말리려고 비가 내린다고 본 거고 비가 의도를 가지고 내린다고 본 거야. 역시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을 본 거지. 비가 내리는 게 님의 떠나는 길을 막기 위해 비가 내린다고 본 거고 내가 님이 떠나기를 말리는 마음보다 더 정이 드러나가 있다. 나보다 더하다 라고 또 비교법도 썼죠. 그래서 감정이입하여 드러냈어요. 자, 디귿에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메어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오. 자, 이때 디귿에서 꿈속에서 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는데
마침 빗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그 메어둔 짐을 아직 짐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한 거야. 이건 누구의 마음이야? 화자 자신의 마음이죠. 즉 감정이입한 게 없죠. 비유한 게 없죠. 화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 이는 직접적 진술이라 이거지. 즉 앞에 기억과 니은은 자신의 심정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간접적 진술을 한 것인데 비해서 이 디귿은 화자의 심정을 그대로 직접 진술했다고. 성격이 다르죠? 정답 몇 번? 3번. 여울에 몰린 은어 때 삐빅꽃 손들이 둘레를 짜면 달무리가 빙빙 돈다. 이 시 제목이 뭐예요? 강강술래예요. 그런데 그 강강술래하는 그 장면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달무리에 비유를 했어요. 달의 그 주변 언저리에 비치는 그 그림자로 이 강강술래하는 장면을 비유했어요. 역시 이것도 직접적 진술이 아니라 비유하여 표현했죠. 그렇죠? 물론 감정이입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비유하여 표현을 했고 강강술래하는 사람들을 달무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진술 성격이 다른 건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상징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어가 상징하는 바이는 비유하고 다른 점은 상징은 그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나요. 비유는 그 구절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등장하지만 이 상징은 그 문장 자체는 직접적 진술과 다를 바가 없어. 예를 들어 눈 속에 매화가 핀다. 이는 직접적 진술과 다를 바가 없지. 그렇지만 작품 전체로 봤을 때 그럴 때 매화가 뭐 독립의 의지를 말한다거나 자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거나 이랬을 때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상징과 비유가 다른 점은 비유는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 예를 들어 아까 달무리의 원관념은 강강술래하는 사람들. 이해돼요? 또 님의 발길을 붙잡는 그 붙잡는 마음을 빗소리가 비가 의인화되어서 내 대신 나보다도 더 님을 붙잡고 있다 하고 무엇을 비유하는지가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드러난다고. 근데 상징은 직접적 진술에 가까워. 즉 보조관념이 드러나 있지만 원관념을 알기가 어려워. 오로지 작품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징은 항상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예를 들어 출제유형 1번에서 밑줄 친 시어 중 상징으로 쓰이지 않은 것이라고 질문했고, 사랑의 노래, 그리고 2번에서는 별의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3번에는 매화향기고, 그리고 4번에는 고운 눈썹인데, 일단 사랑의 노래는 노래인데 사랑을 담은 노래, 또 별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즉 오늘도 바람에 스친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건, 밤에 별이 비치는 건, 별이 반짝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별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지 별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죠. 또 3번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다. 매화가 눈에서 피고 눈 속에 매화가 피고 매화향이 즉 맡아지는 건 역시 시 전체로 볼 때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몰라도 이 표현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죠. 반면에 4번에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이라고 하면 이 고운 눈썹은 실제 눈썹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 내 마음속에 님의 눈썹이 있을 리는 없잖아. 내 마음에 있는 그 님의 모습을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거야? 저 공중에 떠 있는
초승달을 보고 이를 고운 눈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니까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고, 그러므로 앞에 1번, 2번, 3번은 모두 상징적으로 시어를 파악할 수 있다면 4번은 굳이 작품 전체가 아니어도 이 고운 눈썹이 님의 직접적인 눈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초승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러므로 4번만 비유적 표현이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상징적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요즘 시험 문제에서 이 상징과 비유를 구별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건 꽤 심화된 문제입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를 구별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비유는 말 그대로 은유법이나 직유법 등을 써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상징은 문장 자체는 뭐야? 자연스럽다. 문장 자체는 직접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 전체로 봤을 때 의미하는 바가 함축적이면 그걸 상징이라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비유와 상징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나 딱 읽었을 때 벌써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말고 감춰진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게 쓰면 그게 비유고, 그냥 읽을 때에는 무심히 읽었는데 시 전체로 봤을 때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면 이를 상징이라고 표현한다고. 자, 그럼 질문. 기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새벽 2시에 달린다. 기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새벽 2시에 달린다. 이럴 때 담배 연기는 비유적으로 쓴 거야? 상징적으로 쓴 거야? 그렇지, 비유적이지. 왜? 실제 담배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떤 시어가 쓱 읽어도 아, 이건 그 자체의 지시적 의미가 아니야 라고 알게 하면 그게 비유고, 그냥 눈 속에 매화가 핀다? 그냥 읽었을 때에는 직접적 진술같이 보이지만 작품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자, 우리가 상징에는요 관습적인 상징이 있고 창조적인 상징이 있는데, 관습적 상징 또는 다른 말로 원형적 상징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비둘기가 평화를 말한다거나 또는 국화, 매화, 대나무, 소나무 등 이 사군자가 사대부의 지조나 절개를 말한다거나 또는 해나 달이 임금을 가리킨다거나 또는 그 해나 달을 가리는 그 구름이 간신배를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고정 상징이고 즉 원형적 상징이고 그리고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작품마다 독특하게 보이는 것, 작품마다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을 창조적 상징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눈 속에 매화가 핀다라고 했을 때 그 매화가 어떤 지조나 절개를 말한다는 건 원형 상징이에요? 아니면 창조적 상징이에요? 원형 상징이다 이거지. 이해됐지?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출제 유형 2번에 589쪽 밑줄 친 시어가 상징하는 거 됐어요. 지금 밑줄이 어디에 쳐 있나요? 한 덩이 납에 쳐 있어요. 이 납은 그 앞에 포수가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한 덩이 납은 곧 뭐예요? 총알이죠. 근데 질문이 이 총알이 의미하는 바, 그 상징하는 바를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에서
굳이 총알을 나비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총알은 인간의 욕망이죠.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연을 즉 탐내는 욕망이야. 그런데 그 욕망을 굳이 한 덩이 나비라고 해서 나비라는 사물로 왜 드러내는가라는 거야. 그냥 욕망이라는 의미로는 그냥 총알이라고 표현해도 즉 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나비라고, 한 덩이 나비라고 드러냈다는 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갈등도 없다는 거야. 자신의 욕심만 앞서고 감정을 담지 않았다는 거지. 나비 가지고 있는 성분이 곧 그와 같은 무정성, 비정성, 이를 드러낸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본래의 의미는 2번이 맞아. 여기서 포수가 총으로 총알을 쏴서 새를 쓰러뜨리고 그 새를 취한다는 건 인간의 욕망이지. 소유에 대한 욕망, 파괴의 욕망, 그렇죠? 우리 그 사냥하는 걸 아무리 미화하고 귀족의 스포츠다 하고 미화해도 결국엔 인간의 파괴의 욕망의 그런 스포츠지. 그리고 그건 스포츠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야만적 행위죠. 그렇죠? 그 짐승들을 쇠를 쏴서 느끼는 그 희열 때문에 생명을 없애는 거잖아요. 낚시도 생계를 위한 거 이외에 취미로 한다면 그건 벌받을 짓입니다. 물론 낚시가 취미인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나보고 개자식이라고 하겠지만 생명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떤 생명을 죽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낄 만한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변명이죠. 이해돼요? 사냥이니 낚시니 생명을 죽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취향은 없어.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 뭐야? 생계를 위한 섭식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건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낚시를 했다가 도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처먹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처먹지 그거를 풀어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만이요 재밌으라고 생명을 없앱니다. 다른 짐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재미로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아요. 오로지 이 인간만이 못돼 먹은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재미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은 굉장히 민감한데 이 동물에 가하는 폭력은 굉장히 우리가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수는 하필이면 총을 쏴서 새를 죽이는데 그걸 그냥 총알로만 표현을 했다면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 그걸 굳이 한 덩이 나비라고 써서 결국 비정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 사람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즉 상대방의 고통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것만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즐거움만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때리면 아프겠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를 총으로 쏴서 죽였을 때 그 새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냥을 취미로 할 수가 없죠. 대신 새를 쏴 죽였는데도 새가 느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스포츠로 즐긴다고. 이해돼요? 만약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를 자신들의 취미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취향이니 취미냐고 가지고 논다면 우리가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파괴하는 스포츠는 모두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사냥꾼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사람 쏴 죽이는 거야. 우리가 총포는 신고하고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냥용, 그죠? 살상용이 아니라 사냥용. 근데 그걸로 사람 쏘면 죽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사냥을 허용할 만한 그런 날짐승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지금도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포수가 한 덩이 납으로, 즉 순수를 겨냥한다 할 때 한 덩이 납은 바로 인간의 문명의 비정함을 말한다. 자, 시를 봐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게 노래인 줄도 모르고. 자, 1년이 의미하는 바. 일단 이 시의 제목이 뭐야? 새야. 그러면 새가 이 시의 키워드라고. 그러면 1년에서 새는 어떤 존재로 형상화됐죠? 노래인 줄도 모르고 부르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 순수한 존재로서. 순수한 존재로서 새를 표현했지.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불의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이연에서 역시 새는 어떤 존재로 표현했나? 스킨십 하는 존재로 표현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스킨십이 말 그대로 체온을 나누는 역시 순수한 존재로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즉 말 그대로 촉각을 느끼는 스킨십의 그런 존재로서 새를 표현했어. 우리 이 행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엄마의 아빠의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하고 그러지 못한 아이하고 커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모유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안고 쓰다듬고 아빠가 만지고 쓰다듬어 줬는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거친 아이들은 커서도 이 스킨십에 있어서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있는데, 반면에 어렸을 때 엄마 손을 타지 않고 또는 아빠 손을 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도 안다네. 이게 나의 가족이라 예뻐서 쓰다듬는 거하고 나를 길러내기 위한 양육의 의미로 이렇게 돈을 받고 쓰다듬는 거하고는 다르게 느낀대요.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는 그런 스킨십만 겪은 아이들은 커서도 이유 없이 친근한 스킨십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시집 가려면은 적어도 육아에 있어서는요, 뭐 남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적어도 생후 6개월은 엄마가 안고 길러낼 자신이 없다면 낳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볼 때 의무라고 봐요. 왜냐면 남의 손에 타는 거하고, 이게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그걸 쭉 행동심리학들이 관찰한 결과 굉장한 사회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처럼 포유류는 스킨십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서양놈들 아무 때나 포옹하고 뺨을 비비고 이러는 건 그만큼 인간에겐, 우리 원숭이들을 봐봐. 그렇죠? 서로 이를 잡아주고 껴안고 장난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자연스레 겪은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 순수한 의도의 그런 스킨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애들은, 즉 소위 말해서 추행적인 그런 나쁜 짓에만, 왜냐면 스킨십은 필요한데 그걸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제 욕망만 앞세운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 멀쩡한 직업에 멀쩡한 사람인데, 그죠?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써서 남을 만지고 이러는 추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렸을 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했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안 그러면 낳지 말고 낳을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내가 안고 그렇게 충분히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3살 이후부터는요, 부모 책임은 아니랍니다. 근데 3살 전까지는, 그러니까 3살 이후에는 부모가 뭐 싸우든 뭐 하든 뭐 헤어지든 이게 큰 영향이 없대요. 물론 영향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대. 대신 3살 이전에 아이가 아직 인지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본능적으로 몸에 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손만 대도 막 자지러지기 싫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손잡고 가는 것만 봐도 막 몸소리 쳐주기 싫으면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어렸을 때 나 안아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엄마가 바빠서 못 챙겼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내가 돌보마 하고 옆집 할머니가 하투 치면서 너 계속 재워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고민형하고 그지 묶어놓거나. 이래서 결국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 결국 순수하게 체온을 나누는,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고, 3년에서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지금 1년, 2년, 3년 계속 드러내는 게 뭐냐면 순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연에서 포수는 갑자기 등장했지? 그럼 포수는 새하고 어떤 존재? 대립적 시어가 되겠지? 그리고 새가 자연을 상징하는 거라면 포수는 인간 문명을, 인간을 상징하는 거겠지.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이때 순수의 원관념은 뭐야? 새지. 매양 쏘는 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야? 그 순수한 본질은 훼손할 수 없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새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렇지, 인간이 새 몇 마리 죽인다고 자연을 파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껍데기뿐인 새지. 그렇지? 본질이 아닌 껍데기뿐인 그 새를 파괴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는 인간 문명의 비정함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을 때 이런 걸 주지주의 시, 모더니즘 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주의 혹은 모더니즘의 시다. 그래서 박남수의 새도 그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물론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 심상에는, 심상이 뭐냐면 감각적으로 구체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등을 문자로 구체화하면 이걸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표현된 것이 우리가 말한 그 5가지 이미지 중 어느 하나를 드러내면 이걸 단일 심상이라고 해. 한 가지 심상을 드러냈다 해서 단일 심상. 그래서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미각이면 미각, 한 가지를 드러내면 단일 심상이라 하고, 한 문장 안에 이 둘이 함께 드러나면 복합 심상이라 하고, 자, 밑줄 친 부분에 어떤 감각 A가 하나만 드러나면 이건 단일 심상.
그래서 시각이면 시각, 미각이면 미각, 촉각이면 촉각, 단일 심상이라 하고, 밑줄 친 부분에 A라는 감각과 B라는 감각이 이게 나란히 나와 있으면 이건 복합 심상이라고. 자, 문제는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이란 어떤 A라는 감각의 대상을 B라는 감각으로 전이하여, 이때 전이한다는 얘기는 감각을 옮겨 표현한다 이 말이야. 바꿔서 옮겨 표현한다. 즉 시각적인 대상을 미각적인 것으로, 후각적인 대상을 촉각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감각을 전이했을 때, 전이하여 드러낼 때 이를 뭐라고 말해요?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예문에, 시각적 이미지의 예문에 송화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송화가로 날리는 시각적 이미지죠. 또 그 밑에 속삭이듯 서거기는 속삭인다, 청각적 이미지죠. 이렇게 어느 한 가지 감각이 주가 될 때 이는 단일 심상이라고. 이해됐죠? 또 쓰디 쓴 약 역시 미각에 호소하고, 또 어맛이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꽃지짐은 그 꽃으로 나물 부침개 해먹는 거라고 그러네. 그런데 향기롭다 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를 드러냈지. 그런데 거기 예문에 후각적 이미지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이 구절은 단일 심상이 아니고 술이 읽는다라는 구절은 후각인데 또 그 뒤에 타는 저녁놀 할 때 타는 저녁놀은 시각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후각이 드러났고 뒤에는 시각이 드러났어. 이럴 때 복합심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예문이 잘못 들어가 있어.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은 밑줄이 술 읽는 마을에만 있으면 그때는 후각하고 단일심상이 맞지만,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하고 타는 저녁놀까지 고려하면은 그때는 복합심상이라고. 이해됐어요? 또 그 밑에 촉각적 이미지,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서늘었다, 촉각을 드러내고, 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다. 표준어는 비비다지, 표준어는 볼을 비비다인데 이를 볼을 부비다라고 비표준어를 썼고, 역시 촉각적 이미지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거기 기관 감각적 이미지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어느 하나를 드러내면 이를 단일 심상이다. 이해됐지? 단일 심상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 즉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지면 이를 공감각이라 하는데, 아까 후각적 이미지의 첫 번째 예문처럼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처럼, 즉 감각이 둘 이상이 함께 들어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복합심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를 보면 결국 두 가지 감각이 전이된 걸 말하는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러면 여기 종소리는 청각인데 이를 푸르다라고 했지? 뭐 한 거야? 시각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각에서 어떤 감각으로 옮겨졌느냐도 주의를 해야 돼. 즉 A라는 감각에서 B라는 감각으로 전이됐다고 했을 때 원래의 감각이 뭐였느냐. 여기서는 푸른 종소리에서는 원래의 감각이 뭐였어? 청각이었는데 이를 푸르다라고 뭐 했어? 시각화했고, 또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가벼운 웃음 했을 때 웃음은 분명히 청각인데 이것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지. 웃음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뭐 한 거야? 시각화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심상, 이미지에는 단위 심상, 복합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 꼭 기억하고요. 자, 문제는 이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묘사하거나 또는 비유하거나. 자, 거기 성탄절이라는 시를 봐요. 어두운 방 안엔 발간 숯불이 피고. 자, 지금부터 이미지만 중점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여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졌지? 어두운 방이고 발간 숯불이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또 열매를 붉은이라고 색채를 드러내서 역시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주된 심상이 뭐야?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냈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 묘사했어요? 비유했어요? 묘사했죠. 묘사했죠? 즉 방안과 또 열매를 들고 오는 아버지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청노루를 봅시다.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아지. 이때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지. 또 산은 자아산이고 봄눈 녹으며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미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 시는 특히 색채의 이미지가 두드러지지. 처음에는 푸른색, 다음엔 붉은색, 또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청록색, 또 청노루하고 청색, 거기에 또 구름, 눈, 흰색, 이렇게 색채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데 역시 이 경우도 비유한 게 아니라 뭐야? 묘사해서 이미지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와사등이라는 김광균의 시를 보면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 역시 이때도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썼어? 시각적 이미지를 썼는데 이때는 묘사하기보다는 뭘 했어요? 비유했지. 왜냐면 해가 황망이 나래를 접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화류법을 썼죠. 해라는 무생물을 날개를 접다라고 화류법을 썼지.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고층 빌딩을 묘석에 비유했어. 역시 묘사가 아닌 비유를 썼고 직유법을 썼죠. 묘석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이냐. 또 네온사인이 찬란한 그 밤의 풍경을 잡초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역시 현대 문명,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지. 이렇게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면 이를 문예사조상 뭐라 한다고? 주지주의 혹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 김광균, 이 시를 쓴 김광균은 1930년대
그 모더니즘을 완성한 사람이야. 1930년대 모더니즘의 완성자가 바로 김광균입니다. 자, 김남조의 설일이라는 시야. 설일은 눈 내리는 날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 눈 내리는 날에 무엇을 느꼈는지가 이 시의 해석의 포인트지.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긴 바람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자, 바람을 빨래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겨울나무에 바람이 부는 걸 마치 빨래가 가지 끝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역시 비유를 통해 드러냈고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역시 두드러지죠. 자, 질문. 이 시의 해석의 열쇠는 바로 설일, 눈 내리는 날인데 그럼 눈 내리는 날 뭘 느꼈느냐? 이게 이 시 해석의 포인트야. 여기까지. 눈 내리는 날 이 화자는 뭘 느꼈나? 겨울날 혼자 서 있는 겨울나무가 알고 보니 뭐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야. 혼자 있다고 여겨진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 겨울나무가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야. 이 시에서의 포인트는 그거야. 설일에 뭘 느꼈느냐 이거야. 눈 내리는 날 뭘 봤느냐 이거지. 그 눈 내리는 날 나는 쓸쓸함을 볼 수도 있고 고독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비극을 볼 수도 있는데 그 혼자 있어 보이는 겨울나무마저 바람이 함께 있더라. 혼자가 아니란 걸 느낀 거야. 그러고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삶에 대한 생각을 썼지 이런 시를 우리가 성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삶을 돌아보는 시지. 그래서 그 특성상 성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는 거죠. 성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결국 삶과 사랑에 대해서 성찰한 거야.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역시 이 시도 비유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썼는데 삶을 은총의 돌층계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삶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삶은 힘겨운 거라고 본 거예요. 돌층계에 비유했잖아. 이걸 은총의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쓰는 거하고 돌층계는 다르잖아. 삶은 분명히 힘겨운 거야. 그렇지만 뭐야? 은총이 있는.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래서 이 시는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 또 사랑은 뭐야? 자갈밭이야. 결국 사랑이 순탄치 않을 걸 알아. 그러나 그 역시 뭐야? 섭리의 자갈밭. 섭리라는 시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사랑이나 삶에 대해 원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 분명히 사랑은 삶을 어려운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졌어. 그러나 그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신의 은총과 그리고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랑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보겠죠. 그렇죠? 섭리라고 본 거지. 그래서 신앙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고 굉장히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경건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은총과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시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나에게도 뭐가 있다? 하늘이 함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나 적어도 내가 혼자라고 여겨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 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문학의 미적 범주로 본다면 이 설일이라는 시는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중에 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숭고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숭고미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탓하는 건 이렇게 배웠는데도 새로운 시를 또 보면은 막상 설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대신 누군가가 설명할 때 뭐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고. 누군가가 설명할 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만 목표로 삼으면 돼.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거기 출제 유형 1번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한 작품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감각적 이미지를 알아야 되고, 공감각적 이미지는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 1번,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자, 여기서 물고기에 밑줄 치고 갑자기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 이 튀는 물고기들은 원가념이 뭐예요? 원가념이 뭐야? 피아노 소리예요. 피아노 소리라는 청각적 요소를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의 시각적 이미지에 비유했죠. 그러므로 원래 피아노 소리는 청각인데 이를 튀는 물고기에 비유해서 시각화시켰으니까 이는 청각을 시각화한 뭐예요? 공감각적 표현이죠. 정답 몇 번? 1번. 자, 2번 봐. 현대시조거든요. 오동꽃이라는 현대시조입니다.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우리 달빛이 담장을 넘어 비치는 것, 이는 시각적 이미지고 대신 달빛이 담장을 넘어 비치는 걸 달빛이 넘어든다라고 해서 화류법을 썼죠.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을 가랴다 팔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가랴다는 문법적으로는 비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했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가려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가려다 라고 썼고, 이렇게 비문법적인 표현을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 가려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자, 이 시에서 현대 시조야. 이 시조에서 이 빗금을 친 첫 번째를 초장이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를 중장이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를 종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시조는 대표적인 정형시고 여기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음수율, 즉 글자 수가 있죠. 그게 뭐야? 여기서 찾으라 하면 뭐예요? 가려다죠. 그죠? 이 가려다라는 구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음수율을 지킵니다. 자, 이 시조의 주제가 뭐냐 하고 물으면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 오동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오동꽃을 보고 이 화자가 뭘 느꼈느냐가 주제야. 그렇지? 지금 오동꽃이 지고 있는 장면을 봤고 그 오동꽃이 지는 걸 보고 이 화자는 뭐라고 썼어?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본다 했으니까 오동꽃이 지는 거에 대한 뭐야? 아쉬움을. 오동꽃이 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쓴 거지.
오동꽃이 지니까 홀가분하다고 쓴 게 아니지. 아, 이제 가을도 끝이구나. 이제 눈 오겠네. 이런 걸 쓴 것도 아니라고. 오동꽃이 지는 거에 대한 뭐야? 아쉬움을 쓴 거죠. 자, 그럼 질문. 이때 오동꽃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시에서는 못 물어본다고. 왜?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해설인가에 여기서 오동꽃은 뭐 화자의 과거에 뭐 소중한 것이고 뭐 이따위 말을 써놓으면 그걸 막 외운다고. 이 시에서는 오동꽃이 뭐를 의미하는지 없어. 그냥 오동꽃이 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쓴 거야. 굳이 찾는다면 뭐야? 가을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쓴 거고, 또는 생명이 지는 거에 대한 허전함을 쓴 거지. 알겠어요? 가끔은 우리 눈이 내리면 기뻐요. 비가 내리면 좋거나 싫어요. 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고 싫은 거예요. 오동꽃이 지는데 굳이 걷다가 다시 돌아봐요? 그건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생명이 지고 있는 거에 대한 벌써 잎이 지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쓴 거야. 이런 걸 이해 못하는 놈이 바로 이명박 같은 놈이야. 알겠어요? 왜? 뭔가 실용적인 의도가 없으면 인간은 행동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자연의 모든 현상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자연이야. 자연이 뭐야?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 감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어떤 감정에 대해 쓸데없다고 하거나 어떤 감정에 대해 자꾸만 못 믿어하는 거죠. 그냥 뭘 냄새 맡았는데 갑자기 식욕이 돌아?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굳이 눈으로 가서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인가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뭘 봤는데 그냥 느낌이 슬퍼. 그럼 그냥 슬픈 거예요. 굳이 그 대상을 보고 뭐 때문에 슬프지라고 따지고 들려는 게 그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점심시간이 지났구나. 뭐 굳이 그렇게 안 알렸으면 그냥 쌤이 또 혼자 취해가지고 계속 할 뻔했네. 자, 그래서 2번은 역시 시각적 이미지만, 또 3번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4번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죠. 그래서 3번은 꽃을, 그리고 4번은 봄비를 제목으로 하니까 즉 그와 같은 대상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가. 잘 봐. 어떤 사물을 제목으로 했을 때에는 그 사물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물을 보고 뭘 느꼈는지를 쓰고 싶은지. 대부분의 시는 뭘 느꼈는지를 주로 써요. 이해돼요? 대신 그 사물을 향해 그 사물을 가지고 내가 뭘 느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그 사물을 중심으로 한 느낌에 중심을 두고 시를 접근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요즘 현대시는 제목이 나비라고 해서 나비를 예찬한 시는 거의 없어. 요즘 현대시는 제목이 연탄이라고 해서 연탄을 연탄 그 자체를 추억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항상 그 사물을 통해 뭔가 내 감정의 어떤 일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 안도연의 연탄? 그 시에서는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함부로 하는 태도. 너는 언제 그렇게 연탄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뻥뻥 차냐 이거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어떤 성찰의 계기로서 연탄을 든 거지, 응답하라 1974 이런 의미로 연탄을 든 게 아니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더 하면은 벨이 더 많이 울릴 것 같아서 점심 드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